미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양시장 모두 급반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6원 내린 1298.2원에 마감했습니다. MSCI가 발표한 시장 재분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선진지수 후보로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58,40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나란히 상장한 레이저셀과 보노로이가 상장 첫날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에셋매니지먼트 아시아가 자회사에서 탈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가 삼성 SDI와 8조 원이 넘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르비텍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폐기물시설 철거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투자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시장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악재 선반영과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 등 다양한 악재가 선반영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다소 안정되며 코스피는 2% 넘게, 코스닥은 5% 넘는 급반등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 마감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공포스러운 그간의 하락을 딛고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일 파월 의장의 청문회 발언 기조에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유연한 발언을 전하자 미국 시장은 바로 반등에 나섰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훈풍을 이어받아서 2.26%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반대 매매가 출회되고 코스피가 크게 흔들렸지만 불안 심리를 딛고 반대 매물을 받아내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했고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점차 더 확대를 했습니다. 여전히 환율 불안정과 경기 침체 우려 등 위험 변수는 잔재해 있지만 모두 힘든 한 주 보내셨을 텐데 마지막 거래일 상승으로 힘내주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2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은 개인이 팔고 기관이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선물 시장에서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 상승에 조금 더 힘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업종별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하락한 업종이 없습니다. 모든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 의료정밀과 건설업종의 상승이 가장 강했습니다. 의료정밀업이 무려 6.97%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그 가운데서 덴티움 한번 살펴보시죠. 덴티움은 5월부터 꾸준히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 전망에 신한금융투자의 신규 추천 종목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하반기 상해 봉쇄 정책 완화 시 중국향 수출 고성장 전망과 가격 경쟁력 부각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3.62%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건설업계가 올해 상반기 주택 건축 수주 확대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오롱 글로벌이 9% 넘게 올랐는데요. 급등하면서 업종을 견인을 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2021년 3분기부터 계속 흘러내려서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강세 마감을 했고요. 마켓맵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켓맵은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기분 좋은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상승하지 못한 아쉬운 흐름을 보인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고려아연 등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대비 아웃퍼폼한 보험이나 운수장비업도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서비스업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그동안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던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강한 시세를 연출을 해줬고요. 게임주들도 좋았고 또 BTS로 그간의 20% 급락을 했던 날을 좀 딛고 하이브도 점차 좀 상승으로 힘을 내주고 있는데 오늘 6% 넘게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슈가 있는 시총 상위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서 셀트리온과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복제약을 늘려서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급이 비어 있어서 오히려 반대 매매 리스크 등에서 자유롭다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는데 주가가 4거래일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7거래일째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견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6.85%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기관이 셀트리온을 끌어간다면 외국인이 주가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하루 매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두 종목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지수 보시면 5% 넘게 상승한 75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강보합으로 출발했지만 상승의 힘을 더 키워가며 어제의 하락을 모두 되돌렸는데요. 단숨에 750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금액을 키워가며 지수 상승 탄력에 힘을 불어넣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3,800억 그리고 기관이 1,300억 넘게 담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업종별 등락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모든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가장 큰 하락을 보인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되돌림이 가장 컸고요. 엔터주들이 포진해 있는 오락문화 업종도 6%대 상승률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오락문화 업종 종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올랐는데요. 엔터주를 보겠습니다. JYP엔터가 엔터주 중에서 가장 탄력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에서 9% 넘게 상승을 했고요. SM 역시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8% 급등하며 어제 하락을 만회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마켓맵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파란불을 찾기 힘들 정도로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 가까운 상승으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고환율 시대 제약바이오 업종의 경기 방어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모두 급등했습니다. 그럼 오늘 가장 크게 상승한 게임주도 한번 볼까요? 어제 게임주 중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위메이드, 오늘의 되돌림의 힘이 가장 강했습니다. 위메이드가 9% 상승을 했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10% 상승 지키며 거래 마쳤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엔 오늘 적극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딘의 부진보다 우마무스메의 성과에 더 주목한 건데요. 하루하루 등락이 엇갈리고 있지만 오늘 강세장 속에 5% 상승 지켜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보통주 8만 주가량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과 오늘 상승장에 힘입어 5%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보겠습니다. 회사 돈으로 최대 주주의 보험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오늘 장중 11%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수익자를 변경해서 퇴직금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명을 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2%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점까지 정리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코스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비도 그치고 우리 시장 하락도 그치고
지난 이틀간의 급락을 잇고 양시장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활짝 떠오른 무지개를 본 것만 같은 하루였는데요. 또 다음 주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보다는 이 상승을 즐기면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ETF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을 보인 쪽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해 제약바이오주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원자재들과 크게 관련이 없고 불경기에 돈이 없어도 병원이나 약의 수요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방어주로 봐야 한다는 시장에서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셀트리온 그룹주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타이거 헬스케어 내 전 종목이 오르면서 5.3%의 강세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타이거 소프트웨어가 4% 오르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플랫폼 투톱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랜만에 의미 있는 양봉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총 10위자리로 다시 올라섰는데요. 이와 함께 이 상품 안에 들어가 있는 NC소프트도 3%, 펄어비스도 6%까지 게임주들도 올라주면서 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하락을 보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최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구리 가격이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7월물 가격이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선물 역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에 코덱스 구리 선물 환해지 상품은 3% 하락하면서 8거래일째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코덱스 인버스 상품도 약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강한 반등 보여주면서 코스피 2%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반대로 베팅하는 인버스는 2% 하락하면서 사흘 만에 꺾였고요. 이어서 구리와 함께 콩과 은 등 원자재 상품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알아봤습니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보시면 간밤 미국 기술주의 상승이 영향을 줬는데요. 니케이 지수의 기여도가 큰 반도체 종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도 상승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속에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가 이뤄지며 상승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현재 시각 홍콩 항생지수는 2.07% 상승하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발언이 전날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국채금리가 하락한 여파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미국 5월 신규 주택 판매 수치가 발표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S&P 선물은 0.6%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 역시 0.8%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 금액이 소폭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사들이고 있고요. 다음 LG에너지솔루션 보시면 올해 호실적 기대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40만 원대를 횡보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개인은 5일 연속 매수하면서 순매수 3위 종목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다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시면 누리호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하지만 성공 후에도 주가에 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은 포트폴리오 속에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 보시면요. 이 약세장은 속에서도 견조했던 이 셀트리온, 개인은 오를 때 물량 털어내면서 순매도 1위 종목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다음 현대차도 17만 원 선에서 정체된 흐름 보이는 가운데 개인은 4거래일
달째 팔고 있습니다. 다음 또 네이버 체크해 보시면 신정부의 플랫폼 규제 관련 혁신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를 때 물려있던 개인은 팔면서 정리했습니다. 다음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어제와 분위기는 비슷한데요. 범한 퓨얼스 보시면 신규 상장주죠. 급락을 보인 후 어제를 기점으로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은 상장 첫날부터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769억 원어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급락을 보였던 에코프로비엠과 LNF 같은 2차전지 대형주들을 개인은 매수 기회로 보고 사들였습니다. 다음 또 물류 유통회사인 위니아에이드도 5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종목입니다. 첫날 시장과 함께 밀리면서 24%의 급락을 보였지만 개인은 물량을 다 받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 보시죠. 코스피 순매도 1위 종목을 이겼던 셀트리온 그룹주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ABL바이오, HLB까지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을 매도하면서 포트폴리오 속에서 빼고 있습니다. 마지막 휴림로봇 체크해 보시면요. 삼성 M&A 모멘텀에 급등한 후 후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매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핫 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 이슈. 오늘은 최근 가파르게 진행되는 원화 약세로 불안해진 외환 시장을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이코노미스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소폭 내리기는 했지만 1,300원에 근접을 해 있습니다. 1,298원대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어제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단이 1,350선까지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세 어디까지 좀 보시나요? 우선 이제 그 외환시장 참가자들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을 한 1,350원 수준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 1,300원 부분 이제 상향 돌파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레벨 상승을 기대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경제 여건 측면에서는 달러 강세라든지 국내 무역 수지 적자 이런 부분 때문에 달러와의 원달러 환율의 환율 기대감이 높은데요. 근데 1,300원대 이제 그 환율 진입과 함께 이제 정부가 지금 굉장히 그 강한 어떤 개입 부분을 시사하면서 이런 부분이 경계감으로 좀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 이제 개입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환율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역대로 이제 환율이 1,300원 위로 치솟았던 사례가 단 세 차례인데 1997년에 IMF 그리고 2001년에 엔저, 이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다시 찾아온 1,300원대인데 지난 세 차례와 비교했을 때 지금 시장이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점은 좀 동일하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환율이 1,300원대를 진입했던 이제 사례가 가장 이제 그 최근에는 사실 이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신흥국 자금 이탈 이런 부분과 함께 사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갔었고요. 그 이전 사례는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IT 버블 붕괴 당시였고요. 그 당시가 사실 현재와 좀 유사합니다. 지금도 이제 나스닥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엔저 부분이 지금 유사한 상황이고요. 그 당시가 이제 1,300원대 이제 진입하면서 1,350원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환 시장에서 1,350원 정도 보는 이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1997년 같은 경우는 이제 IMF 외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외환 보유고 고갈과 함께 국내 이제 한국 경제의 어떤 그
디폴트 리스크까지 있었던 상황이라 거의 2,000원 가까이 갔었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 상황들과 좀 다른 점은 이제 그 이후에 한국 경제가 이제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순채권국이 됐습니다. 대외 자산이 대외 부채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요. 외환 보유고도 이제 4천억 달러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전 세계 한 8위 정도 규모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한국 경제의 규모 자체가 이제 10위권까지 전 세계 어떤 10위권에 이제 도달하면서 대외 건전성은 크게 악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외환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닷컴 버블의 상황과 유사해서 그때 1,35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환율이 1,35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전과 다른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대외 자산이 대외 부채보다 많은 점,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전 세계에서 8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외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과거에 그 한미 금리 역전 시기에도 외국인 채권 자금이 유입이 됐지만 최근에 그 대외 불확실성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좀 여의치 않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한미 금리차 수준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 어떤 행보를 보일 거다라고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우선은 이제 원달러 환율 부분이 이제 1,300원대 진입하면서 사실 증시에서도 지금 불안한 어떤 그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 저희가 이제 그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이제 과거 세 차례가 있는데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100bp까지 역전이 됐었고요. 그리고 2004년 사례 그 당시에도 대략 한 100bp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7년 가장 최근 사례가 한 75bp. 근데 그 세 사례 모두 사실은 이제 채권 시장 부분과 또 이제 국내 금융시장은 사실 이제 그렇게 크게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이 됐던 부분은 이제 최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이제 환율 이제 수합 레이트가 역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차 이익 부분에서 오히려 국내 채권을 투자할 때 환차 이익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이제 채권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뭐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환율 수합 레이트라는 게 이제 미래 환율과 이제 현대 환율 이 차이인데, 미래 환율이 결국은 이제 현재 환율보다 낮아지는 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환율의 어떤 상승 기대감도 사실 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환율이 현재 환율보다 낮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사실 우려와 달리 오히려 사실 과거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위기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과거의 사례와 빗대어 봤을 때는, 그 과거의 사례를 돌아봤을 때는 금리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국내 통화 정책 긴축 속도도 좀 글로벌적으로 좀 미국에 발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게 좀 맞다고 좀 말씀을 많이들 하시지만, 또 우리도 긴축에 대한 우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물가 우려가 큽니다. 국내 물가 상승률 그리고 통화 정책 방향성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국내 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하반기까지도 사실 물가 불안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이제 그 시장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나 한국은행도 지금 최소한 뭐 7월 정도까지는 5%대 물가가 이제 계속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가 불안이 결국 하반기에 어떻게 안정되느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경기 둔화 이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 하반기가 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뭐 지금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올해 연말 2.5%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결국 이제 하반기가 되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보다는 또 이제 경기 둔화 쪽도 같이 이제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연내 금리 인상은 사실 한 2.5%에서 이제 한 3% 사이에서 결국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경기 둔화를 또 좀 방어를 하느냐, 이 부분에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면서 2.5에서 3% 정도 연내 환율 그 금리 상승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환율이 그나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당국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개입을 할 거다라고 전망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진입을 하면서 정부 당국이 굉장히 강한 어떤 그 개입 의지를 시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 불안 등과 함께 사실 이제 과거 같으면 이제 그 원달러 환율 상승 결국 원화 약세 자체가 수출 경기에
또 도움이 된다라고도 봤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그 생산비 부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크게 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굉장히 좀 환율 부분에 안정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은행도 같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1,300원대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은 정부 개입 어떤 그 경계감 때문에 상승 탄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1,300원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미 정부 개입의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상승 탄력은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환율 보유고가 전 세계에서 지금 8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통화 스와프가 추진이 된다고 하면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우선 이제 외환 시장 안전 측면에서는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이슈고요.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됐던 건 작년 연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한미 이제 그 통화 스왑 연장 자체가 이제 그 이제 연장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사실 통화 스왑이 이제 끝난 거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 이제 방한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좀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의미 자체는 결국 한미 통화 스왑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한국 외환 시장의 어떤 구원투수로 결국 미국 연준이 이제 뒤에서 이제 등판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 시장 건전성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시장의 어떤 그 심리를 굉장히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어떤 한국 경제의 어떤 대외 건전성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구원투수로서의 연준과의 어떤 그 이 체결 수합, 한미 외환 수합 체결 자체가 사실은 외환 시장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더 건전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담보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도 좀 개선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환율 상승의 시발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달러화 강세인데 지금 달러화 강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물가 상승, 뭐 긴축 기조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은 단기간에 좀 끝날 줄 알았지만 지금 장기화되면서 변화할 그 뭐 어떤 틈새가 좀 보이지 않는데 달러화 강세 기조가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라고 저희가 좀 봐야 할까요? 네, 우선은 지금 여건 자체를 보면 사실 달러와 강세 요인이 사실 우세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지난 이제 6월부터 올해 이제 현재 이제 6월부터 지금 미국 연준이 월간 475억 달러 규모로 지금 자산 규모를 축소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달러 자체를 이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9월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2배인 이제 950억 달러까지 늘어나고요. 이런 규모 자체가 커진다라는 부분. 또 7월 이제 FOMC에서는 이제 자이언트 75bp 금리 인상 이슈 요게 있고 또 9월 같은 경우도 빅스텝 50bp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반기 내내 사실은 이제 달러 강세 요인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미국도 결국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결국은 끝날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 상승 사이클이 결국은 이제 좀 끝날 거다라는 기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어떤 지금 달러와 강세 사이클은 미국 채권금리 상승 사이클과 동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채권금리 상승 사이클이 일단락되면 이번에 이제 달러와 강세 사이클도 우선은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와 달러 금리가 이제 함께 좀 궤를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투자자들이 이 달러 강세를 우리가 좀 지켜보고자 할 때 채권 금리를 어디에서 조금 확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지표 같은 게 있나요? 네, 우선은 미국 채권금리고요. 사실 미국 채권금리가 상승할 때 지금 달러와 강세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미국 채권금리가 최근에 좀 하락 안정됐을 때 또 달러와 강세가 또 이렇게 같이 또 이제 좀 이제 꺾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좀 특징적인 지금 달러와 강세의 어떤 모습인데요. 결국 미국 달러와 미국 채권 금리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건 미국 채권 금리입니다. 결국 통화 정책이 언제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느냐. 대략적으로 한 올해 연말 정도면 이제 미국 채권 금리도 피크아웃 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이 우선은 이제 미국 달러화 강세 일단락 시점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하반기까지 조금 이어갈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고 미국 국채 금리를 보면서 달러 강세의 그 흐름을 조금 예측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달러 강세 위화나 약세까지 더해지면서 원화 가치의 하락을 좀 더욱 부추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약세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향후에 원화가 위안화와 연동을 해서 움직일 거다라고 보실까요?
우선 이제 한국 원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달러와 함께 이제 위안화도 사실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차별화가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달러와의 연동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렇게 차별화된 영향 자체는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통화 정책 차별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해서 지금 올해까지 계속 금리 인상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로 이제 돌아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통화 완화 기조 자체가 상당 기간 계속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한국이나 미국 이런 통화 긴축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안화보다는 사실 이제 달러와 어떤 그 흐름과 연동된 어떤 지금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위안화와 원화가 이제 동시에 함께 좀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지금은 긴축과 또 완화와 이렇게 정책이 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제 달러 강세를 좀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원달러 환율의 변곡점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일정 그리고 지표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원달러 환율은 전환점은 결국 이제 미국 채권금리 상승 사이클과 같이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미국이 지금 내년 1, 4분기 정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는 한 2, 3개월 정도 선행해서 한 연말 정도면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은 1,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상보다 빨리 사실 금리 인상이 더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우선 연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좀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시점에 끝날 건지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가 피크아웃 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종료 시점을 주목하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시점을 조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우선은 내년에 1, 4분기에 사실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이제 연초 정도가 되면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시점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미국 경제의 어떤 그 리세션 우려, 경기 침체 우려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자체가 예상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도 이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의 종료를 예상을 하고 계셨지만 네. 뭐 어떤 기업들의 리세션이나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우려들을 봤을 때는 올해 말까지 또 끝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 방향성과 금융시장 그리고 산업별 영향까지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오창섭 현대차증권 이코노미스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자들의 주요 매매 종목들 속에서 종목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콕 종목톡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반등하면서 겨우 9만 원 선을 지켜냈는데요.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오늘 증권가에서는 또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물론 하향을 해도 현재가와 목표가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있지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요인인데요. 목표가 하향의 주된 이유가 메모리 수급 개선 지연이었습니다. 차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게 가장 좀 중요하게 작동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이전 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락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이 실적은 그때보다 확연히 좀 높아져 있는 상태죠. 2020년 때보다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2분기와 3분기에 대한 감익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출시, DDR5 출시가 좀 지연되면서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뭐 할인율은 이제 금리 상승으로 훨씬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멀티플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좀 훼손이 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근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66조, 67조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과연 향후 이 회사가 10년간 60조를 못 벌까? 이 정도 시가총액을 달성하지 못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넘버 2 회사가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가이던스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 좀 선반영이 돼서 적정 가치 이상 하락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과매도 구간이고 저점 구간인 건 확실히 맞습니다. 뭐 일단 서버 디램 단일 모멘텀으로는 뭐 낸드나 뭐 모바일이나 또 PC 디램 이런 쪽에 지금 이게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제 상쇄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일단은 16조로 내놓은 가이던스를 달성하지 못할 확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좀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무엇으로 좀 주가가 제대로 좀 반등을 해볼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본다면 역시 중국의 봉쇄 해제가 좀 크나큰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모바일 디램 쪽에서 조금 숨통이 좀 트이고 그리고 이제 DDR5 그러니까 이 사파이어 램피즈 출시를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시 일정이 조금 미뤄지면서 요게 좀 이제 만약에 하반기에 좀 재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중국 봉쇄 해제 그리고 이 DDR5의 본격적인 출하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지면서 한 3분기 중반부터는 그러니까 계절로 따지면 한 8월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의 여력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DDR5 출시 지연으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돼서 주가에게 선 반영 중이고 다만 중국 봉쇄 해제와 하반기 DDR5 출시가 재부각될 시점에는 좀 상승 여력을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반등하면서 9만 원을 좀 지켜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전략을 한번 짜주실까요? 일단 이게 좀 무책임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30% 이상의 하락이 손실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제 이런 브로커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불확실한 것이 크지만 일단 보유의 영역이라고 일단 전제를 깔고 현 시점부터 저는 2개월간 이제 매수 여력이 있다라면 저는 이제 분할 매수의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안 좋은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뭐 9만 원을 하회하는 시기가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저가일 때 분할 매수하는 뭐 다소 좀 뻔한 전략을 또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되는 걸 좀 송구스럽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현재 시가총액이 66조고 이 SK하이닉스의 자본 총계가 63조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자본 기준으로 70조 정도 되는데 ROE가 14%예요. 그렇게 본다면 과거 10년간 이 수치들을 하회했을 때 이제 어떤 반등을 보였느냐 이걸 제가 한번 봤더니 자본 총계를 하회했던 부분이 총 6번 정도가 나왔었는데 모두 3개월 이내에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역설적으로 지금 좋지 않을 때 분할 매수 국면 좀 맞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만 13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또 이제 추가 여력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일단은 좀 관망의 그런 구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반등 트리거가 나올 때까지는 이벤트를 기다리는 소극적 대응, 이게 좀 어울리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역시 약세장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하향 곡선을 그렸는데요. 그 가운데 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 확대를 위한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투자 소식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이제 이 기판 쪽이 그만큼 이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증명해낸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 신사업보다는 방향성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기라고 한다면 이제 뭐 MLCC, 컴포넌트, 또 모듈, 기판 뭐 이런 쪽에 삼성전자의 어떤 후선에서 이런 부품을 공급하는 이제 전자 부품 회사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로의 매출은 어떻게 보면 다른 그런 이제 빅테크 업체들로서의 어떤 검증 단계로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잘 될 경우에는 빅테크 업체들로의 어떤 매출도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이 가장 핵심이 되는 마지막 퍼즐은 이제 전장 쪽에서 어떤 이제 흐름이 좀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등을 넘어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삼성의 전장, 뭐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뭐 TF를 구성하는 정도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왜냐하면 삼성전기는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판도 있고 뭐 카메라 모듈도 있고 또 MLCC도 있다 보니까 전장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촉매로 해서 과연 이제 삼성이 전장 쪽으로 어떻게 나아갈지가 향후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 같고, 지금의 이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그거 이제 초기 단계다. 저는 이렇게 좀 뭐 파악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기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선호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장 쪽에서의 성장성을 볼 때 이번 선제적 투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삼성전기의 어느 종목 토론방을 보니까 여기가 정말 바닥이면 네. 좋겠다 이런 글이 참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는데요. 향후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뭐 그럴 가능성은 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대형 IT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이제 가장 그래도 손에 꼽힐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시장 반등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몇 개 손꼽힐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현 시점은 굉장히 하방 경직이 높게 나타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보다도 오히려 하방 경직이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지속 보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현 주가 이하가 만약에 나오는 시점이라면 여기서 좀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좀 어울리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반등에 더해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해도 되고 현주가 이하에서 신규 접근도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습니다. 삼성전기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수요일에도 저희가 점검을 했던 종목인데 그때는 이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전장 부분의 성장성을 진단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모빌리티 동맹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장 부분도 그렇고 LG전자도 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게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겠죠. 성장성을 본다 그러면 LG전자는 뭐 로봇도 있고 뭐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현시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은 역시 전장 쪽이 아닌가. 그 누구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가전 부분이 실적을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장 부분에서 성장성이 다소 공백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하락기를 맞아서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타 IT와는 이제 좀 별개로 좀 선제적인 주가 하락이 좀 두드러졌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해 그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가만히 됐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이렇게 상쇄시켜 줄 만한 전장 사업의 매출이 생각보다는 좀 늦춰졌던 게 주가 하락을 좀 키웠던 그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필연적으로 이제 가전 매출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 워낙 좀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매출 하락은 적어도 한 1, 2년 후에 다시 한번 좀 사이클이 좀 올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전장 부분 쪽에서 과연 이제 올 하반기 3분기에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애플카의 시제품 요 시점에 맞춰서 이제 어떤 이제 발표가 있을지 그게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에 있던
그 성장성을 지금 현재로 좀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저런 말만 나와 있고 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투심으로나 그리고 실적적으로나 상당히 좀 밀리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2분기 실적 추정치가 LG 이노텍이 나쁘지 않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LG 이노텍과 협업을 통해서 전장 사업을 하고 있는 LG전자도 생각보다는 선방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좀 추정치를 좀 살펴보니까 그래도 분기 영업이익 한 6천억 정도는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쪽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좀 눈높이를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LG전자도 이 시점부터는 좀 하반 경직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안도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 탓이라는 영향을 좀 하더라도 LG가 이제 이런 보였던 공백들이 이제는 조금 가시화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좀 다가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부터는 하방의 어떤 그 낙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전 부분의 실적은 필연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전장 부분의 하반기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LG전자는 어제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바닥을 좀 논해볼 수 있는 시점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바닥 확인 구간으로 접어든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조금 더 빠지고 여기서 조금 더 오르고 뭐 1%, 2%, 3% 뭐 이 정도 움직이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좀 없어 보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저점 구간을 확보하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 부분에 구조 조정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제 LG 혹은 다른 기업으로 일단 사업장 같은 걸 좀 넘기면서 이런저런 구조 조정이 좀 일단락됐기 때문에 저는 자산 매각이나 이런 걸로 뭐 최악의 국면은 지금 2분기 정도가 좀 지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빠른 주가 반등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3분기에 애플카 이슈가 한번 불거진다고 하면 뭐 다시금 한 10만 원을 향하는 이제 그런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LG전자를 좀 보유하신 분들도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하고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뱅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하락장 속에 기관의 매수가 아주 눈에 띄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와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엇갈린 행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일단 궁금하고 하반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5 종목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눈길이 가는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이제 금융인지 테크인지 아직도 헷갈리는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외국인은 금융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는 것 같고, 이거 제 생각입니다. 금융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기관은 다소 테크로 바라보는 이제 그런 입장이 시각차로 나타나서 이렇게 좀 상반되는 그런 수급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파악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금융으로 보는 시각이 좀 강하다 보니까 원화 자산을 현재 좀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기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테크의 성격이 어느 정도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매수가 강하게 저점에서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뭐 금융으로 보기에는 멀티플이 높고 테크 업종으로 보기에는 뭐 멀티플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보니까 기관의 매수세는 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신뢰 높은 그런 저점 구간을 이미 형성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관 수급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조금 더 연속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은행보다는 다소 금리는 높아요. 제시하는 금리가 조금 높긴 합니다만 현재 이제 추가 대출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좀 열려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뭐 핀테크의 대표 기업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기존 은행과의 차별성을 보여준 게 아직은 없어요. 크게는 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좀 부각되는 몇몇 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TV 광고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뭐 모기지론을 비롯해서 일단 예적금 같은 경우에도 좀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보다는 기대되는 상황들이 더 좀 많은 그런 상황이어서 카카오뱅크가 또 이 자리에서는 크게 이 주가를 훼손시킬 만한 그런 요인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좀 이 기관들 매수로 가는 수급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의 조합 그리고 이제 하나둘씩 우리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성장성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면서 일단 펀더멘탈을 잡아가고 또 저점 신뢰 구간을 높여가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이냐 테크냐로 보는 의견이 달라서 현재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신뢰 높은 저점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 기관의 매수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그러면 현 가격대에서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예, 지금 3만 원 초반대를 훼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익단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고 또 이제 굉장히 높은 신뢰 구간을 선제적으로 좀 형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기대감이나 성장성을 훼손할 만한 그런 요인도 뭐 일각에서는 뭐 자산 건전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고객층이 그렇게 한정적으로 좀 가고 있다 보니까 그게 부각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대 초반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매수세는 역시 내수 위주의 그런 금융주 비중을 높이는 이제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요 5종목 중에는 가장 좀 구미가 당기는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4월 말에 거래가 재개된 이후 그래도 약세장 속에서 잘 버텨줬다고 봐야 할까요? 주가는 거래 재개 첫날의 가격 대비 하락폭이 조금 미미한데 일단 다른 이슈를 제외하고 펀더멘탈만 놓고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은 이제 그런 종목이고 오늘도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일단 그 뭐 공중파 뉴스에서 나왔던 이제 그런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그걸 또 이제 빠르게 이제 해명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다가 장 막판에 다시금 좀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그 수출입 데이터를 좀 놓고 봤을 때 임플란트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성과를 좀 보였어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대중국향 그 수출이 계속해서 두 자릿수 증가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봉쇄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 호실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이런 그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없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진단 키트를 제외하면은 톡신과 임플란트만이 수출 증가세를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좀 의료기기 요 안에서도 다소간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수급을 더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매력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내수를 보면은 조금 경쟁이 치열하긴 합니다. 임플란트 업체들이 이제 예전에는 뭐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임플란트 업체는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경쟁이 좀 치열한데 올해부터 또 건강보험이 바뀌어서 이제 연령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최대 3개까지 건강보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뭐 1분기 실적을 좀 뜯어봤을 때 이제 리오프닝에 제대로 좀 수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좀 증명이 됐었는데 2분기에도 좀 비슷하게 좀 누려갈 것 같고 만약에 또 중국 봉쇄가 좀 해제된다면 이제 하반기에 있을 좀 이제 실적 증가에 대한 멀티플을 좀 선반영 시킬 수 있는 상승도 좀 나올 수 있어서 지금 가격대는 뭐 사실 뭐 크게 빠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는 뭐 굉장히 좀 유리한 매수에 유리한 그런 가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올 연간 전망치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700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작년 대비 성장성도 한 30% 이상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몇 안 되게 아마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코스닥의 지금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마이너스 10% 넘게 빠지다가 2%까지 이렇게 네. 다 올라오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던 그런 하루였는데 오늘 또 그런 뉴스도 있었고 네. 정말 탈도 많은 그런 뉴스들이 많은 종목입니다. 이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뉴스들이 계속 주가에 조금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격 전략을 그러면 매수가 유효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이런 노이즈는 말 그대로 노이즈일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해서 뭐 레벨 다운이 됐다던가 아니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메이저 수급체들이 뭐 투매를 했다던가 그런 것들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휘발성이 강한 악재 이렇게 좀 한정을 좀 지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약세장에서도 이제 하반 경직을 보였던 거는 역시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이 워낙 강하고 실적에 대한 추정치도 좋고 신뢰성도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좀 강한 저가 매수 그러니까 차트로 말하면 아래 꼬리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달렸거든요. 그게 그냥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뭐 거래 정지 시기 이전까지 그런 회복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점검하고 전략 세워봤는데요.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여는 성공투자습관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다음 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